여러분 안녕하세요. 학부대학의 박정하 교수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AI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전공이 철학인데 철학 선생이 무슨 AI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AI 때문에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한번 한 발 뒤로 빼서 이른바 우리가 맞는 이 AI 시대에 정말 인간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조금 반성적인 관점을 갖고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같으면 AI 시대에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춰야 좀 정말 더 AI와 더불어서 더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시작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내릴 결론적인 제안은 세 가지인데요. 이 AI 시대에 인간의 일, 인간이 할 일은 뭐냐? 그 AI가 가진 한계를 고려할 때 인간이 갖춰야 될 게 세 가지다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어쨌든 AI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시대니까 이런 직업 환경도 항상 AI와 더불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른바 AI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리터러시, 이른바 디지털 리터러시 혹은 데이터 리터러시를 갖추는 건 기본이겠죠. 그건 뭐 요즘 많이 강조되고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그것만이 아니라 AI에 적응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AI가 가진 한계를 인간이 또 의식해서 그걸 메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기술 발전 시대의 기술 발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 우리가 어느 쪽으로 어느 만큼 기술을 발전시킬지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는, 또 어느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판단력을 강화하는 것.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워낙 상황이 빨라지고 바빠지니까 우리 한 사람의 삶이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금방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그리고 빨리 바뀌는 삶 속에서도 자기 삶을 항상 돌아보면서 자기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기를 성찰하는 능력.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능력이 AI 시대에 인간이 갖춰야 될 또 해야 될 일, 무대 일은 직업과 관련된 건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무언가이지 않을까 싶어서 뭐 어찌 보면 이미 우리가 눈치채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왜 그럴까라는 근거를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미 AI 시대죠. AI가 온갖 곳에서 위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뭐 OTT에서 이 프로그램을 추천해 준다든지 안면 인식한다든지 의료 진단한다든지 또는 저널리즘에도 쓰이고 있고 법률 서비스, 기상 예측 또 수사 등에도 다 이렇게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하던 일을 AI가 하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실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AI와 관련된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있죠. 유네스코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직업 활동의 30%가 자동화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부딪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최대 3억 7,500만 명의 근로자가 그 현장직이건 사무직이건 그러니까 블루 칼라건 화이트 칼라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단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인간을 대체할 거다라는 두려움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그 두려움은 제 말씀의 결론은 근거가 빈약한 과도한 반응입니다. 물론 그 얘기를 우리가 길게 할 수 있는 강의의 맥락은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대비 혹은 대처,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 보자 하는 것이 제 강의의 초점입니다. 저렇게 직업 환경이 바뀌는 건 이미 지금도 AI 시대 이전부터도 지금 문제가 되죠. 이른바 정보화 시대가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 통계만 봐도요. 직장에 들어갔을 때 한 직장에서 1년 안에 그 직장을 떠나거나 미취업 상태가 되는 비율이 40%가 됩니다. 우리 대학 졸업하고 직장 취직해서 10명 중에 4명은 1년 지나면 직장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갔던 직장에 10년 동안 붙어 있는 사람은 10.5%, 10명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럼 직장을 떠나서 같은 직종을 가질 수도 있지만 같은 직종을 가진다는 보장이 없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조사를 흔히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령별로 다 지금 하시는 직업이 여러분의 전공을 살린 직업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전공과 관련된 직업입니까? 아닙니까? 질문을 던져서 조사를 해보면 전공과 관련된 직업입니다. 전공에 맞는 직업입니다라는 사람의 비중이 50%밖에 되지 않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 표를 보시면 당연히 인문 계열 좀 낮죠. 그 예체능 계열도 낮습니다. 전공 살리기가 쉽지가 않죠. 대신에 이 의학 계열은 좀 높습니다. 근데 공대조차도 50%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전공으로 직업을 갖는 비율이 지금도 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AI 시대로 가게 되면 그것이 점점 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러면 이 AI 시대에 특히 직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되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AI 시대에서 AI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발전되고 움직일까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AI 전공자는 아니지만 AI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니까 지금까지 등장하고 있는 AI는 모두 다 특수지능입니다. Spe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간처럼 다양한 요소를 한꺼번에 하는 그런 일반 지능이 아니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지능. 보통 그걸 약인공지능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산업적인 수요나 연구비 지원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는 특수 인공지능을 살려야 그게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인간 비슷한 AI를 만들어 봤자 얘가 인간이 할 일을 똑같이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그래서 일반 인공지능 연구도 힘든 상황이고 투자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연구도 특수 인공지능 개발에 압도적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따라서 특정 기능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AI가 하나는 끝내주는데 딴 건 잘 못하는 AI들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시장 변동을 잘 예측하는 AI가 기상 예측은 못하죠. 또 인간의 종양은 잘 진단하는 AI가 자동차 운전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능을 최소한 인간 혹은 인간보다 훨씬 더 발전된 수준으로 할 수 있는 AI로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AI의 특징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서 거기서 중요한 패턴을 식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중에도 특정 영역의 기능적 전문가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AI가 앞으로 상당히 할 것 같죠. 그런데 일반 인간의 다양한 어떤 능력을 다 하나의 AI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른바 모라백의 역설이라 부르는데, 모라백이라는 컴퓨터 학자가 이미 좀 오래전 분인데요.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AI는 인간한테 어려울 수 있는 과정은 쉽게 하지만 인간한테 쉬운 문제는 AI한테는 어렵다. 그러니까 특정 기능에 집중된다는 거죠. 그럼 그걸 우리의 직업 상황과 관련해서 보면 최소한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AI는 인간의 도움과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도와줘야 돼요. 유네스코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그 표현을 그대로 한번 제가 인용해 보면, 인간이 스스로 직접 문제를 프레임하고 또 질문을 만들고 데이터를 선택, 정리, 표시하고 알고리즘을 설계하거나 선택하고 그리고 조각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결정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가치에 따라 판단하고,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의 이런 노력이 들어가야만 AI가 작동하기 때문에 AI가 작동되기 위한 인간의 활동이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의 직업은 AI가 AI를 위해서 저런 작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AI를 대체문이 아니라 일종의 증강지능으로 발전시켜 가려는 흐름도 강하게 있습니다. 왜? AI가 인간과 협업할 때 훨씬 더 결과가 좋다 하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을 보완하고 확장하고 인간과 더불어서 효과적으로 협업할 때 더 의미 있고 효과가 좋다. 예를 들면 방사선 전문의와 AI를 놓고 보면 AI만으로 진단할 때 또 방사선 전문의만 진단할 때보다
둘이 합쳐졌을 때, 협업했을 때 훨씬 더 결과가 좋다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전문가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의료 전문가의 과로를 줄이고 또 자원과 기능을 지원해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쪽으로 AI가 발전돼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경우든 간에 AI에 직접 관련된 일을 하건 또는 AI를 활용해서 어떤 전문적인 작업을 하든 간에 결국 AI에 대해서 잘 아는 AI와 관련된 그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디지털 리터러시나 데이터 리터러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리터러시를 갖춰야 되는 것은 요즘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꼭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OECD가 내놓은 그 Learning Framework 2030에 보면 컴피턴시가 나오고 복잡한데요. 바로 한 학생이 있는 그 직접적인 주의를 보면요. 어떤 게 학생이 갖춰야 될 가장 기초적인 걸로 표시가 되어 있냐면 리터러시. 리터러시는 전통적인 리터러시. 말과 글로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누머러시. 이제 수학적인 능력, 또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데이터 리터러시가 새로운 리터러시로 배치가 돼 있고 재밌는 건 팬데믹 이전 상황에 나온 건데 헬스 리터러시 건강과 관련된 자료들을 파악하고 다루고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기본적인 리터러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워크 2030에 보여주듯이 일단 AI 시대가 되면 AI와 관련된 리터러시를 갖추는 것은 전공에 관계없이 왜냐하면 지금 전공을 갖고 평생 살 수 있는 것은 확률이 지금도 반밖에 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더 줄어들 수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건 AI에 접근할 수 있고 AI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리터러시를 갖추는 것은 기본이죠. 그건 기본이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AI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세 번째 요소 도덕적 판단력과 그리고 그 자기를 성찰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어느 시대보다 더 필요한 때가 되고 있습니다. AI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뭐냐?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최소한 지적할 수 있는데요. 요즘 보통 AI의 가장 중요한 한계로 직접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AI가 기존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편견, 차별 등등을 확대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많이 이미 들은 문제일 겁니다. 보통 AI 관련 윤리적 문제를 최소한 두 가지를 들죠. 첫째는 AI가 방대한 양의 그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누가 과연 소유하고 접근해도 되냐. 그 데이터가 또 굉장히 사적인 개인정보들일 건데 그 개인정보를 그렇게 처리해도 되냐 하는 문제도 이른바 프라이버시권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지금 말씀드린 근본적 한계의 첫 번째 양상. 그러니까 도대체 기존의 데이터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기존의 데이터 속에 그 음영지어 있는 그런 편견, 차별을 여전히 AI가 가져와서 확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용 과정이나 또는 법적 판결 과정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화 작업을 수행할 때 이 알고리즘이 중립적이지 않고 성별, 남녀, 나이, 특히 인종, 사회 경제적 위치, 지위, 소득 불평등 관련해서 편향된 분석을 제시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남성이 다수인 의료 데이터로 훈련한 기계학습한 의료 AI는 여성에 대해서 올바른 진단하기가 어려워지죠. 또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있었지만 인종차별이나 극단적 언어 사용이 많은 SNS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되면 비슷한 어떤 인종차별적인 발언,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AI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 집합을 선택해서 그걸 훈련 데이터로 선택해서 기계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 집합을 선택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그러니까 기존의 편견, 차별을 확대 재생산할 위험이 밑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다고 AI가 스스로 어떤 관점을 갖고 우리가 지금 요즘 말하는 젠더 감수성을 갖고 데이터를 스스로 보정할 수 있느냐.
그런 편견이 많은 데이터는 빼고 안 그런 데이터 비중을 높이고 그럴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하죠.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문제를 항상 범할 수 있는 문제가 AI 밑에 근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사 AI가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결과는 정확하게 내놓더라도 그 결과가 왜 정당한지, 왜 올바른 결과인지를 설명하고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AI가 갖고 있는 장점인 효율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설명까지 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정당화할 수 없다면 이게 우리가 사회적인 의사결정에서는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게 정당해, 왜 이걸 따라야 돼, 정당화 설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AI는 그걸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수감된 죄수 중에서 누구를 가석방할까를 판단한다고 해보세요. 데이터를 넣어서 AI가 그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적절하게 선별했다 하더라도 당장 문제가 들어오죠. 아니, 왜 그 판단이 적절해요? 왜 저 사람들만 가석방돼야 돼? 왜 저 사람들은 가석방되면 안 돼? 라고 질문이 나왔을 때 당연히 질문할 거잖아요. 또 채용 과정에서 여러분이 만일에 떨어졌으면 왜 나는 떨어졌어? 문제 제기할 거잖아요. 그때 너는 왜 떨어졌고, 그리고 이 죄수 중에 저 사람들은 왜 부적절한지를 설명을 해야 된다. 이른바 argumentation, 논증해야 됩니다. 내 주장이 왜 맞는지, 내 결정이 왜 맞는지를 논증하고 정당화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사회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죠. 모든 사회적 의사결정은 그런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AI는 지금의 AI의 발전 방향을 보면 그런 설명과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쪽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게 AI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중에 하나죠. 따라서 많은 사회적 의사결정 맥락은 AI를 통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AI가 그런 성격을 가질까? 근본적으로 이미 확립된 목표나 목적에 비추어서 결과를 판단하고 피드백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 의도나 목적 자체를 스스로 반성해서 이게 옳은 걸까 반성해보고 성찰해보고 하는 가치지향적 의사결정, 이게 정말 옳은 결정일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결정을 할까 하는 쪽은 AI가 아직은 그쪽으로 발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중론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AI는 인간과 다른 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일을 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성찰하고 느끼고 그 의미를 부여하지만 AI는 인간과 달리 이른바 자기의식,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 능력, 혹은 타자의 관점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또 자기의식의 하나죠.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볼까?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나에 대한 의식의 중요한 측면인데 그걸 이제 하우마스라는 철학자가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란 말로 그런 측면을 드러내는데요. 그런 자기의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반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작곡도 하고 위대한 소설도 쓰지만 그 과정 속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 이 작업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는 자기의식, 자기 성찰 능력을 갖추기는 어려운 게 AI의 근본적 한계죠. 한계라는 말을 쓰기가 그러면 인간과의 근본적 차이고,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사회적 맥락에서는 근본적 한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우리 한국의 어떤 AI 전공 철학자는 그것을 AI의 특징을 자각 없는 수행이다. Performance without awareness.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퍼포먼스 하는 거다. 따라서 AI가 근본적으로 못하는 것은 바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올바른 건지, 또 그게 왜 올바른지를 판단하는 도덕적 판단력 할 수 없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 능력 AI가 못 가지는데, 아마도 저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AI 시대에 역설적으로 인간이 훨씬 더 강력하게 준비하고 갖춰야 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파국에 다다를지 모르는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도덕적 판단력은 개인도 그렇지만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능력이고, 개인으로서는 자기 성찰 능력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여러분 요즘 4차 산업혁명, AI 시대 이런 담론을 많이 듣잖아요. 그 들으면 어떠세요?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희망이 벅차오릅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특히 한국 사회의 AI 담론, 4차 산업혁명 담론은 사실은 취직, 일자리 문제에 맞춘 약간 협박 담론이죠. 니네 여기서 적응 못하면 루저 돼. 조금이라도 이 가는 궤도를 못 따라가면 너 큰일 나. 이런 느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포괄적인 전망을 따지는 작업보다는 일자리 문제에 국한된 담론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을 사실 인간으로 보고 접근하는 접근보다 우리를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으로 보고 접근하는 접근이 크다 보니까 이거 못 따라가면 인적 자원으로서 가치가 떨어져. 이런 이제 그 접근이 많죠. 그리고 기술이 지배하는 사회, 기술에 적응해야 되는 사회, 기술자가 잘 사는 사회, 직업 구하기 더 어려워지는 사회, 양극화되는 사회. 그렇기 때문에 특정 영역이나 특정 직업이나 특정 방향이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온갖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저는 그걸 때로는 4차 산업혁명 포퓰리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근데 이런 기술의 비약적 발전, 그건 뭐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발전 방향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른바 민주시민인 우리가 발전 방향에 관여하고 감시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덕적 판단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담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 그냥 미래를 예측해서 그냥 적응할래 정도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내가 결정할래, 거기에 참여할래,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른바 수능 담론에서 선택 담론으로 전환되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지금 가만히 현실을 보면 참 재미있는 상황이, 한편으로는 상황이 불확실하니까 예측 불가능한 미래라고 얘기하면서 예측 불가능하다고 그러면서 예측이 경쟁적으로 난무합니다. 그리고 그걸 뭔가 이렇게 범주화시켜서 특정한 영역이나 특정한 어떤 그 전공이나 이런 게 장사가 잘 되니까 여기에 다 가, 이렇게 약간 그 상업주의적인 모습도 보이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미래 문제를 트렌드로 이해할 거냐, 비전으로 이해할 거냐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트렌드는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이 오면 우리는 태풍을 바꿀 수 없으니까 잘 태풍의 경로를 보고는 비껴나가거나 어떤 대비를 하거나 뭐 안전한 장소에 숨거나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미래로 가는 4차 산업혁명 AI 시대의 흐름은 우리는 관여할 수 없는 일종의 운명 같은 것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잘 적응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미래는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니까 일종의 비전이니까 우리가 참여해서 결정할 건지. 그러니까 미래는 따라가고 순응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고 성공적 순응을 최고의 목표로 제시하는 게 이름 붙여서 순응 담론이라면, 아니 미래는 우리가 앞서서 의사결정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게 선택 담론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한국 사회의 미래 담론은 어느 쪽이 강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순응 담론이 지배적인데, 그건 실제로 그렇게 되면 미래를 누가 결정하느냐?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어느 쪽이 옳은 방향인지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선택하지 않으면 사실은 누가 결정하느냐? 자본이 결정하거나 국가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고 이른바 영어의 문법으로 따지면 단순 미래, 이렇게 될 거야. 단순 미래로 제시되지만 실제로는 국가나 기업의 의지 미래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심플한 거 한번 보면요.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놓고 두 입장이 막 부딪히고 있어요. 뭐냐? 현재의 교통과 운전 시스템을 빨리 혁명적으로 바꿔가지고 자율주행차 중심의 혁명적인 변화를 추구하자 한쪽이 있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기존 교통 시스템과 운전자 문화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자동화 기능을 추구하자, 양쪽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왜 부딪히겠어요? 당연하죠.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정보기술 기업들은 급진적 변화를 주장하고 있고,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은 점진적 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해관계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입장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죠.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어느 쪽이 올바른 방향인지를 도덕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면 기업의 이해관계가 그걸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AI 시대에 부딪히는 문제는 숙명론적으로 수능 담론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우리가 뭘 선택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뭐 방금 얘기한 그 자동화 문제, 대표적인 문제죠. 이른바 수능 담론은 완전 자동화를 당연한 방향으로 전제합니다. 풀 오토메이션을. 그건 이른바 기술 중심적 오토메이션이죠. 근데 과연 그렇느냐? 한쪽에서는 아니야. 인간 중심적 자동화, 일종의 적응형 자동화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그걸 해야 된다. 뭐냐? 아까 그 AI와 그 의사의 협업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의 사명은 뭐냐?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인간과 기계의 협업을 친인간적으로 조율해서 인간이 좀 더 훨씬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결과를 이루면서 인간이 이를 통해서 자아 실현하고 삶의 성취를 느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주장도 가능하거든요. 상징적으로 로봇이냐, 완전 자동 아니면 코봇이냐. 코봇은 콜래버러티브 로봇의 줄임말인데요.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바로 여러분이, 특히 이 강의를 듣는 젊은 분들은 바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것만이 아니죠.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서 AI 시대에는 AI와는 방향이 다르지만 이른바 인간 증강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합니다. 인간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높여서 그래서 인간이 뭔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또 더 뛰어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려는 쪽이 인간 증강이죠. 이른바 포스트 휴먼 이런 문제의식에도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실제로 주의력 결핍증 환자한테 먹이는 약 중에 아마 리탈린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주의력 결핍증이 없는 사람이 먹으면 굉장히 집중력도 올라가고 뭐 잠도 잘 안 자고 견딜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대학의 일부 학생들이 한국 대학 학생들은 그 핫식스인가요? 뭐 핫 음료 이거 아시잖아요. 미국 대학 학생 중에는 시험 기간에 그 리탈린을 편법적인 방법으로 처방받아가지고 그걸 먹고 2박 3일 잠 안 자고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는 겁니다. 기술 발전에 의해서 약이 점점 좋아지겠죠. 그러면 그런 약도 허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포츠에서는 도핑 테스트 하잖아요. 그래서 약물 먹고 그 기록을 내면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시험 칠 때는 약물 먹는 거 인정할 거냐? 앞으로 좀 더 지나면 시험 치고 나가면서 피를 탁 이렇게 해서 도핑 테스트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되죠. 답은 없습니다. 시민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인간 증강할 수밖에 없는데 기술이 발전되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증강을 허용할 거냐? 예를 들면 우리의 인지 능력까지만 허용할 거냐? 아니면 우리의 감정까지 증강하는 것도 허용할 거냐? 아니면 인지 능력이나 감정은 안 되고 몸, 체력, 속력, 에너지 이런 것만 허용할 거냐? 그거 안 되고 수명 늘리는 것만 허용할 거냐?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 정답이 없죠.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또 증강하는 방법도 약 먹는 거는 봐줄 거냐? 아니면 배아 선택은 봐줄 거냐? 아니면 유전자 조작까지 하는 것도 봐줄 거냐? 아니면 컴퓨터를 뇌에 연결하는 것도 봐줄 거냐? 어느 건 우리가 인정하고 어느 건 인정 안 할 거냐? 정답이 없습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AI 시대로 상징되는 기술 사회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이 인간이 결정해야 되죠. AI는 그 능력을 갖고 주로 문제 해결을 하는 일종의 기계라면 이제 모든 새로운 의사결정은 AI가 할 수 없습니다. AI를 도움을 빌어서 인간이 해야 되죠. 바로 그 의사결정을 올바로 할 수 있는 도덕적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 되겠다. 덕성교육, 이게 이제 인성교육의 중심이 아니고 올바로 판단할 능력을 갖추는 게 인성교육의 중심이 돼야 될 시대인 것이죠. 사실 이런 도덕적 판단력은 고대에서부터 고민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프로네시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게 실천적 지혜라고 번역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건 중용이다. 중용은 예를 들면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가장 적절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용기 있게 사는 게 용기가 과하면 뭐가 됩니까? 만용이 되죠. 용기가 부족하면 비겁한 게 되죠. 비겁하게 살면 행복한 삶이냐? 아니죠. 만용을 부리며 살면 행복한 삶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만용도 비겁도 아닌 딱 적절한 상태, optimized state입니다.
그게 중용인데 그러면 어떤 게 딱 맞는 상태인지를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되죠. 새로운 경우마다 이게 용기인지 아닌지 그게 이제 바로 실천적 지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정의감이 강한 청년들인데 오늘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집 앞 놀이터에 중학교 한 2학년쯤, 한 1학년쯤 돼 보이는 학생 4명이 담배를 꼬나물고 피고 있어요. 내놓고. 키가 한 185 이상이에요, 전부. 4명.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혼자입니다. 분연히 뛰어가서 야, 이놈들 하고 외치면 용기입니까? 만용입니까? 그냥 째려보고 싹 들어가면 용기입니까? 비겁입니까? 판단해야 되잖아요. 내일은 가니까 4명이 아니고 1명이 있어요, 1명. 키 185.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레는 가니까 1명인데 키가 135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다른 상황마다 뭐가 용기인지를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실제로 용기 있게 살 수 있죠. 바로 그게 그런 도덕적 판단력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그러니까 아무리 용기 있게 살려는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순간순간 상황마다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 도덕적 판단력은 도덕적 창의성입니다. 여러분, 창의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 창의성 얘기 맨날 듣잖아요. 그때 창의성이 예술적 창의성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적, 합리적 창의성도 있지만 도덕적 창의성도 중요합니다. 바로 새로운 상황에서 판단할 능력. AI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게 그거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어느 쪽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어느 만큼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건지를 판단할 판단력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죠. 도덕적 판단력이 없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아주 대표적인 게 그 아렌트란 철학자가 얘기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아주 유명한 개념인데요. 그 히틀러 시대에 수백만 명을 이 수용소에서 죽도록 보낸 아이만이라는 그 나치의 관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아르헨티나가 숨어 있는 걸 이스라엘에 잡아와가지고 소급 재판을 합니다. 그 재판에 철학자 아이만이 가서 보고는 어떤 이제 표현을, 악의 평범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왜냐하면 정말 수백만 명을 수용소로 보내서 죽게 만든 사람이니까 악마 같은 사람일 것 같은데 가보니까 그런 어떤 극악무도하고 악마적인 심연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평범하고 유능한 사람이에요. 인지 능력, 업무 처리 능력에 이상이 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른바 요즘 말로 하면 역량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도 나는 시킨 대로 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정말 시킨 대로 했으니까 문제가 없냐? 아렌트의 그 판단은 아니야. 뭐가 문제냐? 무사유가 사유하지 않음. 판단하지 않고 시킨 대로 한 게 문제야.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누구든 간에 이른바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멈추고 삶이 도구화되고 파편화돼가지고 자기한테 부여한 사회적 역할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 수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인만처럼 인간임을 포기하는 행위까지도 할 수 있는 거다. 악은 따라서 초월적이고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나 범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이제 메시지가 악의 평범성이란 개념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걸 AI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 경우에 AI가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난 기능을 갖춘다고 해도 AI는 스스로 도덕적 판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근본적 한계 때문에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 과정에서 그 무사유, 생각할 수 없음 때문에 언제든지 악을 저지를 수 있는 디스토피아적인 존재로 기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이란 이 아렌트의 개념은 확대 해석하면 AI의 근본적 그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AI에 의존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목소리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적 판단력은 AI에 맡길 수 없는 AI 시대에도 인간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배양해야 될 것이고 더군다나 기술 개발로 인해서 판단해야 될 상황들이 더더욱 많아지고 그 판단이 가진 심각성과 결과의 그 파급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섬세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상황인 거죠. 따라서 도덕적 판단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시사적인 게 하버드대, 미국의 하버드대 얘기 많이 하지만 하버드대 교육과정을 보면요.
1978년, 2009년, 2019년 이렇게 세 번 교육과정을 개편했는데 교육과정 개편할 때보다 목적이 달라져요. 1978년 목적은 탐구하는 방법을 습득시키겠다. 2009년은 학문과 삶을 연계시키겠다. 2019년은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삶을 갖추겠다 하면서 목적이 좀 달라지죠. 도덕에 가까워지는데 저렇게 목적이 달라지고 개편되는 과정에도 바뀌지 않는 게 있는데 물론 글쓰기 같은 기본적인 리터러시 과목은 안 바뀌었고요. 또 하나 안 바뀐 게 이름은 바뀌었지만 바로 일종의 도덕적 판단력을 훈련하는 과목입니다. Moral Reasoning 혹은 Ethical Reasoning이고 아예 2019년은 목적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삶이니까 윤리와 시민 이런 이제 과목들이 있는데 이른바 미국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가 될 하버드 졸업생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상황이 점점 AI 시대로 다가올수록 저런 도덕적 판단력 교육이 유지되고 강화되는 모습을 하버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점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도덕적 판단력 교육은 물론 복잡한 접근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지금 할 시간은 없고 제일 기본적인 건 판단을 미루지 말고 내가 대학교 1학년이건 대학교 3학년이건 고등학교 1학년이건 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일단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 판단하고 내 판단이 맞는지 토론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좀 들어보고 내가 틀렸으면 고치고 이런 과정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누군가 판단해 줄 것이다 라고 누군가를 기대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지금 당장 스스로 판단하고 논의해보고 고치고 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밟는 것이 바로 도덕적 판단력을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여러분께 권유를 드리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삶에 대한 성찰 능력 강화인데 저 성찰 능력을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하더라도 내 삶의 내 개인적 삶의 문제의 성찰을 AI에 맡길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되면 그만큼 우리 삶은 파편화되고 조각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삶의 방향을 찾는 그 교육 또는 고민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죠. 대학의 교양 교육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 왜 그러냐면요. 맥킨타이어라는 철학자가 어떤 얘기했냐면 인간은 서사적인 존재다. 아마 우리 그 얘기 들어본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인간은 내러티브를 써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자기 이야기가 형성이 돼야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또 보람을 느끼는 존재, 내러티브를 만들어가는 존재다. 결국 우리 삶에서 뭐가 중요하냐? 속도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 속도가 빨라도 종착역이 같으면 그 의미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결과가 꼭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결과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결과는 또 출발점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는 측면도 있죠. 불평등이 있다 보니까. 결국 맥킨타이어에게는 삶에서는 방향이 중요하다. 내가 어떤 인간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성이 있어야 흔들리면서도 그 방향을 향해 가고 그 속에서 나를 실현하고 행복을 느끼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니까 자기 얘기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 물론 저 얘기 속에는 맥킨타이어 얘기 속에는 이른바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내 삶을 내 개인이 결정할 수 없다. 내 부모님은 내 얘기의 일부고 나는 부모님 얘기의 일부고 따라서 내가 속한 더 큰 얘기의 일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인간은 공동체적인 존재다. 이런 얘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건데요. 결국 인간은 자기 얘기를 써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의 상황은 기술이 발전될수록 잘라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졸업하고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뭐하고 있을지 예측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삶이 다 조각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른바 노동의 유연화라는 이름하에 아까 우리가 통계를 봤지만 고용 문화가 바뀌어서 한 직장 또는 한 직업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인생을 다 모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도 이른바 우리 인간을 또 젊은이를 인간이 아닌 인적 자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학들도 하버드 대학의 그 오랜 기간에 있었던 총장 한 분이 대학은 뭐 하는 곳이냐? 목수를 인간으로 만드는 곳이다.
인간을 몫으로 만드는 곳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날 대학은 사실은 인간을 몫으로 만드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중요하게 생각되죠. 중요하긴 한데 자기 삶의 내러티브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는 능력은 뒷전이죠, 지금. 그래서 요즘 우리 청년들은 사회가 뭘 요구하느냐? 일종의 한 사람의 크래프트맨 또는 장인, 마스터, 평생을 하나를 쭉 해가는 사람 찾기 힘들어지고요. 무슨 일을 맡겨도 잘할 수 있는 실용 만능인을 길러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뭘 평가하냐? 적성평가, 역량 기반 교육 다 뭐냐면 무슨 일을 맡겨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골고루 갖춘 인간을 길러내고자 하죠. 사실은 인적 자원, 그것도 소비재로서의 인적 자원을 기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런 삶 속에서 생존 능력을 길러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자기 얘기를 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오히려 삶의 파편화를 강화시키고 개인의 서사를 중지시키죠. 그래서 방향성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좋다면 저기 가서 막 헤매고 저게 좋다면 또 절로 쏠리고 자신의 삶을 서사로 만들 수 있는 삶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 사회가 그렇게 개인은 자기 서사를 쓰려고 하지만 사회는 그 서사를 막는 반서사성을 갖고 있는 측면이 강하죠. 그래서 제가 만나본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젊은이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 안 그런 학생도 있지만 이른바 고등학교 졸업 성적에 상관없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자존감 부족입니다. 이렇게 된대 하면 일로 갔다가 아니야 저렇게 된대 하면 절로 갔다가 자존감 부족해. 왜? 자기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면 흔들리면서도 그 방향으로 갈 건데 그 방향에 대한 의식이 약하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죠. 저희 세대는 자존감 과잉 세대입니다. 저희 세대는 이제 이른바 그 전두환 정권 시대부터 해서 운동권 세대라서 자존감 과잉 세대예요. 부모님들이 너 임마 그러면 인생 망쳐 그래도 나 망쳐도 좋아 이 길을 갈래 이게 이제 자존감 과잉 시대인데 요즘 젊은이는 자존감 그 부족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다 보니까 자존감이 없으니까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쉽게 모멸감을 느낍니다. 자존감이 있으면 누가 짖어도 넌 짖어라 나는 간다는데 그게 안 돼요. 쉽게 누가 뭐라고 하면 쉽게 모멸감이 쌓이고 그게 쌓이면 뭐로 드러납니까? 상대를 혐오하는 걸로 풀어낸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 우리 시대 혐오 문화 밑에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자존감 부족이고 자존감 부족은 자기 삶의 내러티브를 쓸 수 있는 방향성의 상실에서 오는 겁니다. 삶의 궤적이 중요하고 그 삶의 궤적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 능력이 중요하죠. 인생에서 삶의 궤적이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는 예만 제가 시간이 오래됐지만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여러분 두 개의 인생 삶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게 삼각형으로 얘기될 수 있는데 거지가 꼭 불행하고 부자가 꼭 행복한 건 아니지만 거지가 불행하고 부자가 행복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거지로 태어나서 점점 좋아져서 부자로 죽는 삶이 있고 두 번째는 부자로 태어나서 점점 안 좋아져서 거지로 죽는 삶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걸 삼각형으로 비교하면 삼각형이 결국 그렇게 살면서 누린 인생의 행복을 표현할 수 있겠죠. 거지로 태어나서 점점 부자로 살면서 느꼈던 행복. 부자로 태어나서 점점 안 좋아져서 거지로 죽으면서 느꼈던 행복. 그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 두 개 넓이가 같으면 평생 누린 행복은 같잖아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건 같은 겁니까? 의미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둘만 따지면 거지로 태어나서 부자로 죽길 원합니까? 부자로 태어나서 거지로 죽길 원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쭤본 바에 따르면 거의 97, 8%가 거지로 태어나서 부자로 죽길 원합니다. 물론 극히 일부분, 약간 비극적 세계관을 가지신 분들, 점점 사라져가는 거 멋있다 이런 분도 없잖아 있지만 근데 살면서 누린 행복의 총량만 같다면 양쪽은 의미가 없죠. 어느 거든 상관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두 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누린 행복이 같더라도 그 행복이 어떤 형태로 어떤 내러티브를 가지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AI 시대가 되면 될수록 흔들림은 더 심하고 세상은 더 빨리 바뀌는데
그 과정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서사를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개인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개인은 혼자 있지 않고 사회 속에 있으니까 내 삶의 토대를 이루는 사회 전체를 보는 안목, 사회의 큰 서사를 보는 안목, 또 우리가 요즘 경험했듯이 사회는 자연을 토대로 있으니까 사회의 토대인 자연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되고, 그러면서 내 서사를 쓰기 위한 기본 작업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업이 필요하죠. 직업 능력은 도구적인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서 직업이 우선이고 내 서사나 내 서사의 토대인 사회의 서사를 무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심히 걱정됩니다. 그러면 그런 능력을 갖추고 성찰 능력을 갖추려면 뭐 해야 되냐? 인간으로서 자기 삶에 대해 삶의 방향을 성찰할 능력을 함양하는 게 바로 인문학이죠. 철학 대표적이고, 문학, 작품 속에 또는 시 속의 인물이나 내용을 보면 자기를 돌아봅니다. 역사, 나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큰 서사를 보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이 필요합니다. 기초적인 사회과학. 그러니까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등 기초 사회과학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회의 토대인 자연을 이해하기엔 자연과학, 이런 것들을 폭넓게 대학 시절에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을 갖추는 것이 AI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결론은 결국 AI 시대의 흐름이나 AI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인간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AI와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리터러시가 우선 기본이지만, AI가 못해줄, 그러면 점점 복잡한 문제에서 의사결정해야 될 도덕적 판단력을 갖추는 게 시민으로서 중요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빠른 변화 속에도 자기 삶의 방향을 항상 성찰하면서 나갈 수 있는 자기 성찰 능력을 갖춰야 되고, 바로 그래야만 우리 송용환대가 강조하는 학생 성공, 그 성공이라는 것이 그래야 진실로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